인천국제공항 오전 7시 한 부부가 아기를 안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하고 있었다. 그 순간 탐지견 캔이 갑자기 아기를 향해 돌진하며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다. 하지만 아기는 미동도 하지 않았고 울지도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10년차 베테랑 보안요원 박화는 즉시 그들을 제지하라는 수신호를 보냈다. 의료진이 달려와 아기의 상태를 확인하고 숨을 쉬지 않아요 라고 속삭이기 전까지 아무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다. 이름 없는 아기, 위조 여권, 그리고 개가 짖는 단 하나의 신호.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 이 이야기는 유튜브 채널 아름다운 영혼, 눈물의 진실이 을 통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의 최신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습기가 가시지 않은 일은 아침에 인천국제공항 거대한 공간을 울리는 안내 방송 소리도 보안 검색대 특유의 억눌린 긴장감을 집어삼키지는 못했다. 베테랑 보안요원 박화는 3년 넘게 동고동락한 탐지견 캔과 함께 묵묵히 서 있었다. 산업용 대형 에어컨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가운 바람이 금속 냄새와 출국을 서두르는 승객들의 땀 냄새를 실어 날랐다. 환의 눈에 비친 스쳐 지나가는 모든 얼굴들은 하나의 질문이자 가능성이었다. 반면 캔에게 이 세상은 오직 냄새와 본능만이 알아차릴 수 있는 미세한 움직임의 변칙으로 인식되었다. 그날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어 보였다. 승객들은 길게 줄을 지어 엑스레이 검색대를 향해 나아갔다. 아이들은 엄마의 손을 꼭 쥐었고 어른들은 굳은 표정으로 연신 시계를 확인했다. 그런데 갑자기 캔이 짖기 시작했다. 평소와는 달랐다. 짧고 단호한 짖음 뒤에 아침의 나른한 공기를 칼날처럼 찢어버리는 날카롭고 다급한 연속적인 짖음이 이어졌다. 환이 획 고개를 돌렸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다. 캔은 절대 헛짖음을 하지 않는다. 캔은 아기를 안고 있는 한 부부를 향해 곧장 뛰어갔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덩치, 큰 남자의 눈빛은 차가웠다. 머리를 단정히 묶은 마른 체형의 여자는 얇은 포대기에 아기를 감싸 안고 있었다. 캔은 더 이상 짖지 않았지만 낮게 으르렁거리며 아기의 몸에 코를 바짝 들이밀었다. 공기가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당겨졌다. 실례합니다만 수화물과 신분증을 잠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환이 다가가며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물었지만 그의 시선은 아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이상했다. 캔이 안전거리를 무시하고 다가갔음에도 아기는 미동도 하지 않고 울지도 뒤척이지도 않았다. 두 눈을 꼭 감은 아기의 피부는 밀랍처럼 창백사슈. 아이가 자고 있습니다. 떨어져 주시죠. 아버지가 차갑게 말하며 아내를 한 걸음 뒤로 물러서게 했다. 환은 부부를 유심히 살폈다. 당황하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다. 첫 번째 위화감이었다. 평범한 아이라면 아무리 깊이 잠들었어도 개가 다가오면 반응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아기는 완전한 무반응 상태였고 부모는 비정상적일 만큼 침착했다. 이 기묘한 침착함이 환의 의심을 더욱 짙게 만들었다. 환은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했다. 코드 7, 제사 검색구역, 의심 정황 발생. 몇 분 후 현장 책임자가 도착했다. 환이 상황을 짧게 보고하자 책임자는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다. 물증도 없이 개가 짖었다는 이유만으로 승객을 억류할 순 없어. 환은 주먹을 꽉 쥐었다. 원칙은 그랬다. 하지만 그는 이 바닥에서 10년을 굴렀다. 그는 캔을 믿었다. 캔의 눈빛과 짖음은 결코 오작동이 아니었다. 캔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누구의 지시도 없었지만 환은 자리를 뜨려는 부부의 앞을 가로막았다. 죄송하지만 여권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겠습니다. 시스템에 작은 오류가 생겨서요. 환은 애써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남자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미간을 구겼다. 아까 확인했잖습니까? 이해합니다만 마지막 확인 절차일 뿐입니다. 금방 끝납니다. 남자가 여권 2개를 내밀었다. 환이 건네받아 훑어보았다. 겉보기엔 완벽했다. 하지만 자외선 감별기에 사진이 부착된 면을 비추는 순간
환의 움직임이 멈췄다. 페이지 모서리에 아주 교묘하게 위조된 흔적이 있었다. 일반인의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환의 눈은 피할 수 없었다. 잠시 저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여자는 아기를 더 꽉 끌어안았고 남자는 침묵했다. 걸음을 옮기며 환은 기술팀의 시스템을 통해 여권 기록을 재확인하라고 지시했다. 불과 2분 뒤 모니터에 결과가 떴다. 2달 전 대만으로 출국한 다른 2명의 시민과 정보가 정확히 일치했다. 위조 여권이었다. 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물었다. 아기, 이름이 뭡니까? 남자가 망설이며 아내를 곁눈질했다. 수영이요. 생년월일은요. 여자는 입술을 깨물며 침묵했다. 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공항 경찰대가 도착했고 부부는 억류되었다. 켄은 여전히 미동도 없는 아기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환의 곁을 지켰다. 그때 구급센터에서 호출을 받고 달려온 간호사가 아기의 맥박을 짚어보더니 사색이 되어 외쳤다. 숨을 안 쉬어요. 환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멘탈을 다잡는데 몇 초의 시간이 필요했다. 이건 단순한 위조 여권 사건이 아니었다. 아이가 이미 죽었거나 의도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라면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끔찍한 인신매매 사건이었다. 여자는 울음을 터뜨렸고 수갑이 채워진 남자는 불타는 눈빛으로 환을 노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경찰이 그들을 끌고 갔다. 아기는 즉시 응급실로 옮겨졌다. 환은 제자리에 서서 켄을 내려다보았다. 꼬리를 살랑이는 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언의 감사를 전했다. 켄의 본능이 한 생명을 구한 것이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일지도 몰랐다. 바로 그 순간 박환은 깨달았다. 사소한 징후, 가느다란 신락 같은 단서라도 끝까지 파고들면 누구도 상상치 못한 거대한 진실의 문이 열릴 수 있다는 것을. 인천국제공항 응급의료센터 앞. 환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굳은 채 서 있었다. 텅 빈 복도를 울리는 의료진의 발소리와 규칙적인 심전도 모니터 소리가 공기를 더욱 무겁게 짓눌렀다. 아기는 케니 이상 징후를 발견한 직후 안으로 옮겨졌고 뚜렷한 증거도 없이 용의자들을 붙잡아둔 것은 전적으로 환의 고집 덕분이었다. 그는 자신의 직감과 3년을 함께한 파트너 켄을 믿었다. 이윽고 중년의 의사가 문을 열고 나와 마스크를 벗었다.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열도 없고 감염이나 영양실조 증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근육이 인위적으로 마비되어 있습니다. 저용량의 근육 이완제가 투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성분을 위해 혈액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환의 미간이 좁혀졌고 서늘한 소름이 척추를 타고 흘렀다. 약물이 투여됐다는 뜻입니까?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의식은 있을지 몰라도 움직일 수도, 울 수도, 반항할 수도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환은 몸을 돌려 취조실의 매직미러 너머로 시선을 던졌다. 아기의 아버지라 주장하던 남자는 검색대에서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에어컨이 빵빵한 방 안에서 식은땀을 비오듯 쏟으며 덜덜 떨고 있었다. 보안요원들의 시선을 피하며 불안하게 눈동자를 굴렸다. 엄마라던 여자는 조각상처럼 입을 다문 채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다. 취조실로 들어선 환은 모자를 벗고 차가운 철제 테이블 위에 서류철을 던지듯 내려놓았다. 본명. 환이 건조하게 물었다. 김민수입니다. 남자가 더듬거렸다. 위조 여권엔 박동철이라 되어 있던데. 환은 서류를 남자 쪽으로 밀며 그 당혹스러운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전 그냥 고용된 겁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남자의 멘탈이 부서지기 시작했다. 지방에서 아기를 받아서 도쿄행 비행기에 태우라고만 했습니다. 3천만 원을 받기로 했고 그 외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환은 짧은 한숨을 내쉬었다. 또다시 뻔한 수법이었다. 운반책은 고용주의 얼굴도 모르고 물건의 정체도 모른 채 목적지만 안다. 하지만 이번 물건은 마약이나 무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아이였다.
환이 취조실을 나와 복도를 스캔했다. 켄은 복도 끝에 엎드린 채 두 귀를 쫑긋 세우고 경계 태세를 취하고 있었다. 그때 의료진 가운을 입은 한 남자가 의료용 가방을 들고 통제 구역인 장비실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순간 켄이 벌떡 일어섰다. 짖지도 덤벼들지도 않은 채 그 남자의 뒷모습에 시선을 고정하고 낮게 앓는 소리를 냈다. 환은 흠칫 놀랐다. 아침에 아기를 발견하기 직전과 똑같은 반응이었다. 그는 즉시 거리를 유지하며 남자의 뒤를 밟았다. 남자는 인가된 직원만 출입할 수 있는 지하 설비실 통로로 향했다. 환은 동료에게 조용히 수신호를 보내고 무전기를 들었다. 통제실, 공항의료센터 소속 최동훈이라는 직원의 신원 조회를 바란다. 1분 뒤 돌아온 대답. 오늘 자출입 명단에 그런 이름은 없습니다. 그가 찍은 출입카드는 위조된 것이었다. 환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총을 빼들고 켄에게 바짝 붙으라고 눈짓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점조직의 인신매매가 아니다. 공항의 평범한 일상 아래에 거대한 시스템이 숨쉬고 있었고 그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뿌리내려왔을지 모른다. 켄의 눈빛은 또 한 번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끔찍한 진실의 문으로 그를 안내하고 있었다. 자정이 가까워진 시각, 공항 보안대, 기록보관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이 책상 위에 널브러진 서류들을 비추고 있었다. 환은 구출된 아기의 자료를 다시 꼼꼼히 살폈. 새 살배기 아이의 울음도 웃음도 없는 그 텅 빈 눈동자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아이를 마치 무생물 택배 상자 취급하던 가짜 부모의 태도도 소름 끼쳤다. 아기의 서류는 지나치게 완벽했다. 예방접종 기록, 출생증명서 사본, 보육원 증명서까지 흠잡을 데가 없었다. 하지만 기술팀이 IP를 우회해 업로드된 가짜 계정을 추적한 결과 시스템에 등록된 아기의 사진은 공항 CCTV 얼굴 인식 데이터와 95% 일치했지만 이름은 완전히 달랐다. 디지털 신분 세탁이었다. 환은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다. 디지털 파일에 남은 하나의 이름, 하늘 보육원. 최근 지방경찰청에 보고된 아동 연쇄 실종 사건의 내사 기록에 등장했던 곳이다. 하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수사 요건 미달로 종결된 상태였다. 환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증거가 없다고 해서 범죄가 없는 건 아니다. 그는 사이버 수사팀에 원본 데이터의 암호 해독을 요청했다. 1시간 뒤 원본 해시값이 고도의 의료용 소프트웨어에 의해 조작되었음을 알아냈다. 이는 대형 의료기관이나 연구소의 후원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이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환은 켄과 함께 하늘 보육원으로 향했다. 낡은 국도를 지나 산비탈로 이어지는 비포장도로는 마치 세상으로부터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구불구불했다. 인가도 없는 외딴 숲속에 자리 잡은 보육원에 썩어가는 나무 간판은 잊힌 폐허를 연상케 했다. 정문을 통과하자마자 켄의 반응이 달라졌다. 걸음이 느려졌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에 냄새를 미친 듯이 쫓기 시작했다. 환은 리드줄을 쥐고 켄을 따라갔다. 안으로 들어갈수록 켄의 경계심은 극에 달했다. 의무실 및 창고라 적힌 굳게 닫힌 문 앞에 서자 켄은 이빨을 드러내고 털을 곤두세우며 맹렬하게 으르렁거렸다. 마치 철천지 원수를 마주한 듯한 태세였다. 환희 관리인에게 문을 열라고 지시했다. 젊은 직원은 머뭇거리며 여긴 안 쓴 지 오래된 폐기물 창고입니다. 라고 변명했지만 환희 수사관 신분증과 수색영장을 들이밀자 마지못해 열쇠를 돌렸다. 문이 틈을 보인 순간 역겨운 비린내가 훅 끼쳐 환은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다. 소독약 냄새와 오래되어 말라붙은 피 냄새가 섞인 악취였다. 어두컴컴한 방 안에는 수십 개의 스테인리스 보관함이 줄지어 있었다. 겉면에는 영어로 블러드 샘플, 올겐 도널, 티슈 따위의 라벨이 붙어 있었다. 기이하게도 모든 보관함은 전문적인 밀봉 테이프로 봉인되어 있었으나 보육원의 공식 의료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하는 내부 코드는 단 하나도 없었다. 환희 가장 작은 상자 하나를 열었다. 안에는
아이들의 이름이 적힌 혈액 샘플 체혈관들이 가득했다. 작년 실종 아동 명단에 있던 이름들과 정확히 일치했다. 다른 상자에는 최고급 의료 운송에만 쓰이는 극저온 냉각 장치로 포장된 장기 조직이 들어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보육원이 아니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검은 목적을 위한 중간 기착지였다. 켄이 방구석을 돌며 다시 날카롭게 짖었다. 선반 뒤쪽에 가려진 작은 철문이 보였다. 지하로 이어지는 통로였다. 환이 입수했던 보육원 설계도에는 존재하지 않는 공간이었다. 손전등 불빛 아래로 드러난 지하실에는 생체 보관용 냉동고 수십 대가 놓여 있었다. 벽에 걸린 낡은 화이트보드에는 외국어로 적힌 문구가 선명했다. 카이오셀 그룹 트랜스페르 모듈 디에존 2.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크라이오셀 그룹. 유럽에서 국경을 넘나드는 장기 밀매 스캔들에 연루되었던 악명 높은 조직의 이름이었다. 그 이름이 왜 한국의 시골 보육원 지하실에 적혀 있는가?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단순한 점조직이 아니라 아이들을 암시장 장기 공급원으로 사용하는 거대한 국제 범죄 카르텔이었다. 그리고 말 못하는 탐지견 켄이 다시 한번 그 참혹한 지옥의 입구를 찾아낸 것이다. 새벽 2시 12분, 환의 휴대전화가 진동했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였다.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아이들에 대한 진실을 원한다면 제3 냉동 보관실을 확인해라. 인사도 서명도 없었지만 발신자는 지금 벌어지는 상황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하늘 보육원의 상동. 도면상으로는 버려진 창고에 불과한 낡은 건물이었다. 환은 즉각 방탄조끼를 착용하고 켄에게 수신호를 보냈다. 켄은 상황의 긴박함을 이해한 듯 짧게 꼬리를 흔들었다. 예비 수사관 한 명을 대동하고 환은 3동의 콘크리트 계단을 밟고 올라갔다. 낡은 은색 페인트가 칠해진 복도 끝문에 냉동 보관실이라는 작은 팻말이 걸려 있었다. 자물쇠는 녹슬어 있었지만 최근에 억지로 뜯어낸 흔적이 역력했다. 누군가 최근에 무언가를 숨겼거나 꺼내갔다는 뜻이다. 환의 지시로 동료가 새지렛대를 이용해 문을 뜯어냈다. 오랜 세월의 침묵을 깨듯 삐걱이는 쇳소리와 함께 일반 에어컨과는 차원이 다른 생체 보관용 특수 냉기가 확 뿜어져 나왔다. 방은 좁고 깊었다. 양옆으로 거대한 스테인리스 냉동고들이 늘어서 있었다. 각 문에는 A1, B, CO 같은 기호와 함께 QR, 코드, 그리고 끔찍한 라벨들이 붙어 있었다. 그룹 A, Kidney M, 그룹 B, Liver Candidate, 그룹 C, Cardiac. 세상에. 동료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냉동고 안에는 혈액, 연조직, 뇌척수액 등 40개가 넘는 검체들이 들어있었다. 모두 아이들의 이름, 나이, 생체 지표가 적혀 있었다. 심지어 일부 샘플에는 발송 예정일과 함께 목적지가 적혀 있었다. 도쿄, 함부르크, 뉴욕, 강남 VIP 센터. 이 보육원은 아동 장기 분류 및 보관센터 그 자체였다. 새벽 3시 26분. 환희 증거 사진을 찍는 동안 켄이 갑자기 왼쪽 캐비닛 측면에 붙어있는 사진 한 장을 향해 으르렁거렸다. 흰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검체 품질을 확인하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었다. 처음엔 그저 낯선 환경에 대한 반응이라 여겼지만 손전등으로 사진 속 인물의 얼굴을 비춘 순간 환의 숨이 멎었다. 가운데 선하늘색 수술복의 큰 키의 남자. 그는 다름 아닌 최진우 박사였다. 인근 청솔 종합병원의 외과과장이자 공항의료지원협력의 총책임자. 이상 징후를 보이는 승객들의 초기 건강검진을 담당하던 바로 그 사람이었다. 몇 달 전 회의에서 최 박사가 공항 보안 검색대의 의료 감시 프로세스에 대해 브리핑하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특히 선천성 질환이 있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당시엔 훌륭한 인도주의적 제안이라 여겼으나 이제 그 모든 퍼즐이 소름 끼치도록 완벽하게 들어맞았다. 공공의료망을 이용해 장기 이식에 적합한 아이들을 선별하고 합법적인 치료를 빙자해
시스템에서 증발시켜버린 것이다. 새벽 5시 10분. 현장 지휘소 긴급회의. 환은 화이트보드에 조직도를 그렸다. 하늘 보유건, 샘플 보관 및 분류, 최진우 박사, 지역병원 및 공항 네트워크의 연결고리, 엠랩 솔루션스, 데이터 전송 및 주문 조율 위장 기업, 밀항 및 운반 조직, 신분 세탁과 위조 여권 담당, 합법을 가장한 인도주의 시스템 뒤에 숨어 아이들의 생명을 유통하는 거대한 국제 범죄망. 환은 이를 임시로 클린게이트라 명명했다. 오전 8시. 최 박사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되었다. 하지만 청솔병원에 도착한 기동대가 맞닥뜨린 건 서늘한 통보뿐이었다. 최 과장님은 어젯밤부터 3일간 휴가를 내고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동시에 그의 차량 GPS 신호가 의료용 컨테이너 집화장인 인천항 42구역 근처에서 끊겼다는 보고가 들어왔. 환은 텅 빈 검문소 창밖을 멍하니 응시했다. 누군가 고의로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 시스템의 생리를 완벽히 꿰뚫고 있는 자. 그는 내부의 조력자인가? 아니면 죄책감에 짓눌린 방관자인가? 아직 답은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건 이제 수사는 진실 게임이 아니라 시간과의 전쟁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곁에 선 켄이 또다시 낮게 으르렁거렸다. 진짜 사냥은 이제부터였다. 환의 책상 위에는 위치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 한 대가 놓여 있었다. 엠랩 솔루션 사무실을 압수수색할 때 확보한 기기였다. 수신함에는 의료용 코드로 암호화된 배달 일정이 단 하나 남아 있었다. 23:30 공항 냉동창고, 주문 12시, INF4 42번 창고 배송, 암호 HM 델타. 상세한 안내도 수령인의 정보도 없었다. 하지만 10년 짬밥의 환은 직감했다. 장기 거래의 현장이다. 이 배송을 추적하면 조직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밤 10시 47분. 인천항 물류구역. 환은 검은 재킷의 캡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를 꼈다. 기술팀이 이 시간 만에 위조해준 출입카드를 들고 그는 냉동의료 화물이 집화되는 터미널 뒤쪽으로 스며들었다. 켄은 동행하지 않았다. 대신 초소형 카메라와 GPS를 장착한 채 다른 요원의 차를 타고 뒤를 따랐다. 오늘 밤 켄은 환의 두 번째 눈이 될 것이다. 접수처의 직원이 경계하는 눈초리로 HM 델타 코드를 확인했다. 42번 창고액 맞지? 그가 묻자 환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후 국제의료기호와 함께 20도 공시 유지. 생체 화물. 충격주의라는 경고문이 붙은 이동식 냉동 컨테이너가 나왔다. 환은 가짜 서명을 남기고 소형 화물차를 몰아 공항을 빠져나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방망이 질쳤다. 밤 12시 15분. 42번 창고로 향하는 길. 도시 외곽에 버려진 부두 근처 낡은 공단에 위치한 42번 창고. 아무도 모르게 거래하기 완벽한 장소였다. 켄이 탄 차량이 일정 거리를 두고 뒤따르고 있었다. 환은 길 한 구석에 차를 세우고 컨테이너 내부를 재빨리 확인했다. 스테인리스 상자 2개가 있었고 겉에는 오겐세 타입 B, 피디애트릭, 소아, B형 장기라 적혀 있었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드라이아이스 아래에는 아이의 간, 신장 혹은 심장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진짜 그를 얼어붙게 만든 것은 그 옆에 있는 의료용 밀봉백이었다. 지퍼를 열자 절반쯤 남은 수액 주머니와 수액줄이 보였다. 이것은 장기 보관용이 아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쓰는 물건이다. 밤 12시 58분. 42번 창고. 컨테이너 박스들이 겹겹이 쌓인 창고 앞은 희미한 가로등, 불빛뿐. 간판도 경비원도 없었다. 대포폰의 QR코드를 센서에 대자 자동문이 열렸다. 환이 화물차를 창고 중앙에 세웠지만 마중 나오는 이는 없었다. 쥐 죽은 듯 고요했다. 하지만 화물칸 문을 여는 순간 얕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잠든 아이들의 숨소리였다. 옥기세단 소형 플래시를 켰다. 창고, 구석, 스테인리스 수술대 위에 사살해서 6살 사이로 보이는 여자아이
둘, 남자아이 하나가 웅크린 채 누워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정맥 주사를 꽂은 채 미동조차 없었다. 약에 취해 반항조차 하지 못하는 기괴한 고요함. 환희 권총을 뽑아 들었다. 켄, 진입해. 무전기에 대고 속삭이자 곧이어 미세한 마찰음이 들려왔다. 켄이 박스 사이를 그림자처럼 빠져나와 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를 쫓았다. 새벽 1시 6분. 총격전. 위층에서 철제 구조물이 부딪히는 쇳소리가 났다. 환은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총을 겨누었다. 탕, 복면을 쓴 3명의 괴한이 소음기가 장착된 총을 쏘며 컨테이너 위에서 뛰어내렸다. 운반책이 도착하면 곧바로 죽여 입을 막을 속셈이었다. 쏴, 괴한이 소리쳤다. 환은 바닥을 구르며 두 발을 응사해 첫 번째 놈의 다리를 맞췄다. 동시에 켄이 짐승의 포효와 함께 두 번째 놈에게 달려들어 그의 팔을 물어뜯으며 바닥에 꽂아버렸다. 세 번째 놈이 선반 뒤에 숨어 환을 향해 세 발을 연사했다. 총알 하나가 환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찢어지는 듯한 고통에 환은 이를 악물고 몸을 회전하며 철제 선반을 걷어찼다. 무너지는 선반에 깔린 괴한의 총이 떨어지자 켄이 번개같이 달려들어 남은 놈의 목덜미를 제압했다. 불과 2분 만에 상황은 종료되었다. 새벽 1시 20분. 구출, 통제실, 마취 상태의 아동 3명 확보. 응급 의료팀, 급파, 요망, 용의자 3명 제압 완료. 좌표 전송하겠다. 환은 피가 흐르는 어깨를 부여잡고 아이들을 조심스럽게 임시 매트 위로 옮겼다. 켄은 아이들 곁에 엎드려 주변을 경계했다. 첫 번째 여자아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지만 이내 다시 감았다. 생명 징후는 안정적이었다. 아직 장기가 손상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새벽 2시, 귀환, 사이렌 소리와 구급차의 경광등, 불빛 속에서 환은 길가에 주저앉아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어깨는 계속 피가 배어나왔다. 켄이 다가와 환의 무릎 위에 조용히 머리를 얹었다. 이번 작전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문자 그대로 생명을 앗아가려는 사신과의 혈투였다. 그리고 3명의 살아있는 증거를 확보한 이상 이 끔찍한 진실은 더 이상 어둠 속에 묻혀 있을 수 없었다. 부드러운 조명이 쏟아지는 응급실. 이제 막 구출된 새아이의 창백한 얼굴이 보였다. 당직 의사가 조심스럽게 맥박과 동공을 확인했다. 다행히 저용량의 근육, 이완제만 투여되어 장기나 신경 손상은 없었다. 박환은 침대 끝에 서서 아이들의 작은 가슴이 오르내리는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켄 역시 그 옆에 엎드려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때 4살배기 막내 여자아이가 살며시 눈을 떴다. 약물 때문에 충혈되고 흐리멍덩한 눈이었지만 분명히 의식이 있었다. 아이는 울지도 발버둥 치지도 않은 채 환이 허리를 숙여야만 들릴 만큼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최 의사 선생님. 환은 수초간 얼어붙었다. 단 2글자의 성씨였지만 그의 무의식을 강타했다. 우연일 리 없었다. 그는 즉시 상황실로 돌아가 전국의 보육원과 연계된 의료 인력 데이터를 샅샅이 뒤졌다.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 하나 있었다. 최진우. 과거 고아들을 위한 순회 의료 봉사단의 일원이었던 자다. 기록에 따르면 최진우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제자선단체 소속으로 12개가 넘는 지방 보육원을 돌았다. 2020년부터 공공의료망에서 자취를 감췄던 그가 최근 서울에 권위 있는 민간 연구소인 G 바이오 연구소 G바이오 리서치 인스티튜트의 수석 전문가로 다시 등장했다. 이 연구소는 첨단 바이오 기술로 유명했지만 폐쇄적인 운영 시스템으로 여러 논란을 빚었던 곳이기도 했다. 이틀 뒤 강남의 5성급 호텔에서 열린 국제의료기술 콘퍼런스. 최진우가 바이오 기술의 진보와 아동조직 이식이라는 주제로 비공개 세미나를 연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뚜렷한 물증이 없어 체포영장 대신 감시 명령만 떨어진 상태였다. 켄은 완벽한 위장을 위해 폭발물 탐지견 명목으로 행사장 보안 검사에 투입되었다. 켄은 구출된 여자아이가
접촉했던 최진우의 가운 냄새를 정확히 기억하도록 특수 훈련을 받았다. 호텔 로비 중앙 스카이블루 색상의 슈트를 입은 훤칠한 체격의 중년 남자가 VIP 엘리베이터에서 내렸다. 무태 안경 너머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매. 최진우였다. 켄은 짖지 않았다. 그저 걸음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운 채 남자를 향해 코를 벌름거렸다. 남자가 켄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켄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한 발 앞으로 내디뎠다. 화는 즉각 신호를 읽었다. 냄새가 일치한다. 틀림없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최진우가 메인 홀을 빠져나가고 불과 5분 뒤 화는 직속 상관인 정철민 팀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최진우에 대한 미행을 중지해. 그자는 현재 특별 보호 대상이다. 윗선의 지시 없이는 손끝 하나 건드릴 수 없어. 환의 몸이 굳어졌다. 수사계에서 특별 보호란 위험으로부터의 보호가 아니라 그 뒤에 막강한 정치적, 경제적 배후가 버티고 있다는 뜻이다. 누군가가 최진우의 모든 흔적을 덮어주고 체포마저 막고 있었다. 환의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10년간 이 바닥에서 구르면서 이토록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과 싸우는 느낌은 처음이었다. 그날 밤 2시 37분 또다시 걸려온 발신자 표시 제한 전화. 전 시스템 내부자입니다.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다. 최진우는 단순한 브로커가 아닙니다. 수백 명의 아이들의 생체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유통하는 마스터 서버의 관리자입니다. 조직을 박살내고 싶다면 G-바이오 연구소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지만 정식 영장 따윈 기대하지 마세요. 게릴라전을 해야 할 겁니다. 24시간 내에 내부 접속 코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거대한 시스템을 배신하고서라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는 자의 고뇌가 느껴졌다. 화는 전화를 끊고 켄의 목덜미를 쓰다듬었다. 한편으로는 믿고 싶었지만 극도의 경계심이 일었다. 다음 날 아침 G-바이오 연구소의 데이터 분석. G-바이오 연구소는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었지만 독자적인 서버를 구축하고 독일, 일본, 미국의 거대 병원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었다. 최진우는 선천적으로 우월한 DNA를 가진 영유아의 변이, 유전자를 연구한다는 명목하에 희귀 유전자 보관망을 책임지고 있었다. 신혼불상의 아이들로부터 대규모로 생체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완벽한 위장막이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그날 밤 창고에서 발견한 배송코드 INF사가 G-바이오의 3D 조직 시뮬레이션 시스템에도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나이와 혈액형을 기반으로 장기 지도를 만드는 시스템이었다. 화는 지금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모든 증거가 삭제될 것임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켄이 있었고 살아남은 3명의 아이들이 있었으며 조직 내부에도 그가 승리하기를 바라는 누군가가 있었다. 이제 남은 건 G-바이오를 뚫고 들어가 최진우 뒤에 숨은 진짜 배우의 목을 쥐어짜는 것뿐이었다. 안개가 짙게 깔린 증거물 보관소의 아침. 화는 42번 창고에서 압수한 가짜 의사의 소지품이 담긴 증거물 봉투를 조용히 뒤적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감식을 기다리는 중이었고 특별히 놀라운 물건은 보이지 않았다. 가짜 의사가 지녔던 작은 파우치를 열기 전까지는 수술용 장갑과 빈 체열관들 사이로 눈에 띄는 물건이 하나 있었다. 상표도 없는 검은색 소형 USB. 누군가 검사를 피하기 위해 검은색 절연 테이프로 칭칭 감아 숨겨둔 것이 분명했다. 화는 즉시 사이버 기술팀으로 달려갔다. 1시간 뒤 데이터의 암호가 풀렸다. Photo Align Unit. 화면에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영어로 쓰인 PDF 파일이었다. 그 아래 적힌 설명이 환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목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무국적 미등록 아동. 최상의 품질 보존을 위해 생존 상태에서의 장기 적출 요망. 이것은 단순한 장기 밀매가 아니었다. 공장식 조립 라인처럼 완벽하게 계산된 연쇄살인 시스템이었다. 폴더 안에는 잠재적 희생자 명단이라는 이름의 엑셀 파일이 있었다. 200개가 넘는 암호화된 이름들, 추정 생년월일, 몸무게, 혈액형,
그리고 짤막한 메모들이 적혀 있었다. 출생증명서 없음, 보호자 없음, 일부 아이들의 이름에는 붉은색 하이라이트와 함께 우선순위에 2, 간상태 최상, 만성질환 없음, 대기 중 이라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이 아이들의 공통점은 대한민국 주민등록 시스템,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유령들이라는 점이었다. 서류상으로 존재하지 않기에 사라져도 아무도 찾지 않는 생명들. USB에는 배송 경로도 명시되어 있었다. GPS 좌표가 찍힌 지도상에 한국 인천국제공항, ICN, 일본 도쿄, 독일 함부르크, 미국 뉴욕이라는 선이 그어져 있었다. 한국의 외딴 보육원이 공급책이자 라벨링 작업을 하는 공장이었고, 해외의 대형 병원과 강남의 불법 VIP 센터가 실제 환자에게 장기를 이식하는 수령지였다. 이 끔찍한 공정은 최소 8개월 이상 가동되었으며 수십, 어쩌면 수백 명의 아이들이 이미 희생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화는 이 모든 증거를 취합해 암호화된 긴급 보고서를 작성한 뒤 경찰청 특수수사과, 출입국 관리소, 사이버 안전국 등 3개 부처에 전송했다. 그러나 단 5분 뒤 모니터에 에러 메시지가 떴다. 서버 연결 거부, 오류 코드 503, 상급 기관의 요청으로 임시 접근 차단, 침묵의 1초. 화는 직감했다. 경찰청 윗선에 아주 깊숙이 개입된 자가 있다. 내부망 서버의 경로를 변경하고 암호화된 이메일을 차단하며 심지어 담당 수사관의 권한을 정지시킬 수 있는 자. 이메일이 차단된 직후 사무실 전화기가 울렸다. 낯설지만 아주 침착하고 낮게 깔린 남자의 목소리였다. 박환 수사관, 여기서 멈추는 게 좋을 거요. 당신이 밖으로 빼내려는 정보는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야. 어떤 일들은 그냥 덮어두는 게 모두를 위해 좋지. 화는 수화기를 부서져라 쥐었다. 덮어도? 산채로 아이들의 배를 가르는 놈들을 그냥 두라고? 상대방은 짧은 침묵 끝에 전화를 끊어버렸다. 더 이상의 증거는 필요 없었다. 그가 몸담고 있는 거대한 정의의 시스템마저 이미 썩어 문드러져 있었다. 켄이 환의 다리에 머리를 기대고 앉아 모니터에 띄워진 ICN, 인천, 지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을 함께 해결해온 파트너였지만 이번에 그들이 마주한 것은 어둠 속에 숨은 거대한 권력의 구조체였다. 화는 수첩을 꺼내 한 줄의 글을 적었다. 시스템이 아이들을 지키지 못한다면 내가 그 시스템을 부숴버리겠다. 그날 밤 불 꺼진 수사실에서 시스템 외부에서 국제 범죄망을 붕괴시킬 새로운 작전 계획이 세워지고 있었다. 문서도 보고도 없이 오직 환과 켄,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소수의 동료들만이 공유하는 작전, 어둠의 수호자이었다. 저녁 무렵 수사실의 유리창 위로 추적추적 비가 내리고 있었다. 화는 구석에 홀로 앉아 USB에서 빼낸 얼굴 없는 아이들의 사진과 장기 유통망 지도를 보고 있었다. 자료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비명을 지르는 듯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시스템의 침묵이었다. 아무도 묻지 않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그가 긁어모은 증거들이 거대한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간 것만 같았다. 책상 위 대포폰이 울렸다. 또다시 발신자 표시 제한이었다. 화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제 이름은 지은이에요. 가냘프지만 단호한 여성의 목소리였다. 누구에게 연락해야 할지 몰랐지만 저도 그 시스템 안에 있던 아이 중 하나였어요. 전 살아남았죠. 화는 폰을 쥔 손에 꽉 힘을 주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당신이 장기 밀매 조직에 있었다고요? 네. 다 기억나진 않지만 9살 때였어요. 수술실의 마취약 냄새와 피부를 가르는 메스 소리는 아주 선명해요. 한 번은 저를 다른 여자아이 옆에 눕혀뒀어요. 그 아이는 깨어 있었는데도 묶인 채로 산채로 배를 갈랐어요. 그날 지시를 내리던 의사의 오른쪽 목덜미 아래에는 작은 흉터가 있었어요. 화는 얼어붙었다. 심장이 뜯겨나가는 듯했다. 오른쪽 목덜미 아래의 흉터. 크진 않지만 선명한 모양 맞습니까? 맞아요. 흰 가운에 안경을 썼고 우리를 이름 대신 번호로만 불렀어요. 기억도 이름도 없는 번호표 취급했죠.
지은의 목소리가 떨리다 잠시 멈췄다. 어떤 간호사 언니가 절 살려줬어요. 의료기기 상자에 절 숨겨서 밖으로 빼돌렸죠. 하지만 그 언니는 곧 실종됐어요. 전 이름을 바꾸고 도망쳐 살았어요. 냉동 창고에서 아이들이 발견됐다는 뉴스를 보기 전까지는요. 놈들이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화는 멍해졌다. 잊고 있던 12년 전의 날카로운 기억이 무딘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후벼 팠다. 12년 전 서울. 환의 여동생 박유진은 맹장염으로 입원했다가 실종되었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가벼운 수술이었고 경과만 지켜보면 되는 상태였다. 하지만 이틀째 야간 당직 시간, 유진이는 병실에서 감쪽같이 사라졌다. 병원 기록에는 보호자 동행하에 자진퇴원이라 적혀 있었지만 환의 가족은 결코 그런 적이 없었다. 경찰 조사는 미궁에 빠졌고 어머니는 우울증으로 쓰러졌다. 환이 경찰행정학과에 진학해 수사관이 된 것도 그 때문이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진실의 꼬리를 잡지 못했다. 지금 이 순간 전까지는 환은 미친 듯이 캐비닛을 뒤져 유진이의 낡은 병원 기록을 꺼냈다. 유진이가 입원했던 병원의 야간 당직 총책임자 최진우 박사. 환은 노트북을 열어 수사망의 최진우를 다시 검색했다. 현재 직책 G 바이오 연구소 전문 디렉터, 소아 특수조직이식 부문 총괄. 모니터에 뜬 사진 속 안경 쓴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 그리고 그의 오른쪽 목덜미 아래로 살짝 보이는 선명한 흉터. 환은 의자 등받이에 털썩 기대었다.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유진이를 치료했던 그 의사가 바로 A라인 유니티의 설계자이자 아이들을 산채로 갈라 생체 부품으로 만들어버린 악마였다. 환이 주민등록 시스템에 유진이의 이름을 다시 쳐보았다. 결과 없음. 사망 기록도 생존 기록도 없었다. 유진이는 그날 병원을 나선 직후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완벽히 지워진 것이다. 내 동생을 세상에서 지우기 전에 데이터베이스에서 먼저 지워버린 거였어. 켄이 다가와 환의 손등에 코를 비비적거렸다. 주인의 찢어질 듯한 고통을 위로하듯. 환은 지은의 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건 그녀가 아니었다. 지은이라는 여자는 아까 떠났습니다. 파란 셔츠를 입은 박환 수사관님께 소포를 남겨두었으니 이 주소로 오십시오. 약속 장소에서 건네받은 소포 안에는 삐뚤빼뚤한 아이의 글씨가 적힌 낡은 수첩이 들어있었다. 9살 지은의 일기장이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유진이라는 언니가 있었다. 오빠 이야기를 많이 했다. 언니 배에 흉터가 생겼는데 의사들이 언니 간이 예쁘다고 했다. 언니가 울던 날 의사가 마취 없이 척수 반응을 검사하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 환은 수첩이 찢어질 만큼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다. 마침내 모든 진실이 형태를 갖추었고 이름과 피를 머금고 나타났다. 그는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고 사이버 팀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 G바이오 연구소의 위성 사진, 내부 서버 데이터, 관련 직원 명단까지 전부 다 필요해. 시간이 없어. 도대체 뭘 하려는 거야? 동료가 물었다. 수사는 끝났어. 환이 차갑게 대답했다. 내 잃어버린 동생을 찾으러 갈 거다. 그리고 모든 걸 끝내버리겠어. 창밖으로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었다. 켄은 출정을 앞둔 노련한 전사처럼 묵묵히 앉아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번 싸움은 단순한 정의구현이 아니었다. 환의 핏줄과 영혼을 건 처절한 사투였다. 환은 직속 상관인 정철민 팀장의 집무실 문 앞에 섰다. 경찰 입문 시절부터 그를 이끌어준 강직하고 믿음직했던 멘토. 반쯤 열린 문틈으로 정 팀장 특유의 담배 냄새와 쓴 커피향이 풍겨왔다. 하지만 오늘따라 그 익숙한 냄새가 역겹게 느껴졌다. 정 팀장의 책상 위에는 환이 올렸던 A라인 유니트 사건의 기밀 보고서가 놓여 있었다. USB 데이터 복사본, 장기 적출 사진, 유령 아이들의 명단까지 모두 붉은 펜으로 X자가 쳐져 있었다. 사실 확인 불가, 증거 불충분, 수사 중지. 들어와서 앉아라. 정 팀장이 커피잔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겁게 입을 열었다. 너 선을 넘고 있어. 환은 주먹을 움켜쥐었다.
진실이 시스템 안에서 밝혀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직접 찾아야 한다고 가르치신 건 팀장님이십니다. 제가 찾았는데 왜 덮으려는 겁니까? 정 팀장이 고개를 들어 길게 한숨을 쉬었다. 널 안 믿어서가 아니야. 내 말이 맞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가 건드린 건 내 선에서도 통제할 수 없는 성역, 싱위. 이야, 화는 말문이 막혔다. 무슨 뜻입니까? 내 여동생의 병원 기록이 왜 48시간 만에 증발했는지, 왜 내 진정서가 경찰청 윗선에서 매번 반려됐는지, 왜 과거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던 최진우가 G바이오의 디렉터로 승승장구하고 있는지 모를 것 같아. 나도 파헤치려 해봤다. 하지만 부딪혀보면 알아. 절대 밀리지 않는 거대한 벽이 있다는 걸. 네가 계속 파고들면 넌 지기만 잃는 게 아니야.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정 팀장이 환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다. 난 내 아버지를 형제처럼 여겼고 널 아들처럼 아꼈다. 하지만 네가 여기서 정보를 더 유출하려 든다면 난 네 직위 해제 명령서에 사인할 수밖에 없어. 환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났다. 그의 눈빛엔 분노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오직 한때 존경했던 가족 같은 선배가 어둠의 하수인으로 변해버린 것에 대한 깊은 절망뿐이었다. 그날 오후 박환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이 떨어졌다. 사유는 보안 규정 위반 및 미확인 정보 외부 유출 시도. 환의 경찰 신분증이 압수되었고 인트라넷 접근 권한이 차단되었으며 지급된 노트북도 원격으로 잠겼다. 그는 이제 아무런 권한도 신분도 없는 평범한 민간인이 되었다. 신분증을 반납할 때 켄은 환의 곁에 가만히 서서 서류에 사인하는 자들을 마치 이방인 보듯 차갑게 노려보았다. 그날 밤 환의 오피스텔. 평소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와 켄의 숨소리만 들리던 작은 공간이 숨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았다. 거실 한가운데 앉은 환의 손에는 부모님, 그리고 환하게 웃는 어린 유진이와 함께 찍은 옛날 가족사진이 들려 있었다. 유진이가 만화영화를 보며 했던 말이 귓가를 맴돌았다. 오빠 나중에 경찰 아저씨 되면 나쁜 놈들 다 잡고 사람들 많이 구해줘야 해. 알았지? 그 목소리는 환의 뼛속에 새겨진 저주이자 맹세였다. 그때 책장 구석에서 미세한 잡음이 들렸다. 켄이 귀를 쫑긋 세우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환이 벌떡 일어나 소형 손전등으로 책장 틈새를 비췄다. 멀티탭 뒤쪽의 접착제로 단단히 고정된 검은색 소형기기, 도청 장치였다. 환이 장갑을 끼고 기기를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뒷면에는 특수정보부대나 고위 안보 부서에서만 사용하는 군용 1년 번호가 적혀 있었다. 그들은 환을 직위해제시킨 것으로 모자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다. 권한을 뺏겨도 그가 멈추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다음 날 아침, 환은 유심을 버리고 대포폰을 구한 뒤 그를 도왔던 사이버 팀 동료에게 다시 연락했다. 내부 시스템은 막혔지만 G바이오의 로컬 서버에 접속해야 해. 약속 지킬 수 있지. 네, 동생 일이라면 목숨이라도 걸어야지. 1시간 뒤, 환은 흔적을 남기지 않고 내부망을 해킹할 수 있는 5의 OS가 깔린 이동식 하드디스크를 전달받았다. 본격적인 반격의 시작이었다. 늦은 밤, 켄이 갑자기 환의 옷깃을 물어 베란다 쪽으로 끌어당겼다. 강풍이 몰아치는 창밖, 오피스텔 뒤편의 어두운 골목을 켄이 노려보고 있었다. 그곳에 검은 우비를 입은 남자가 가로등 아래 서서 환의 창문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10초 남짓 서로를 응시하던 남자는 곧 서울의 화려한 네온사인 불빛 사이로 사라졌다. 환은 알았다. 이것은 경고이자 동시에 그들이 떨고 있다는 반증이었다. 시스템 내부의 첩자가 얼굴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이제 밖에서부터 그 썩은 시스템을 해부할 시간이었다. 새벽 3시, 서울 외곽의 프라이빗 H 메디 병원. 비에 젖은 아스팔트 위로 번쩍이는 네온사인 불빛이 스며들었다. 환은 낡은 탑차 운전석에 앉아 굳게 닫힌 4층짜리 병원 건물을 차갑게 노려보았다. 병원은 자정 이후 영업을 종료했지만 비상구 틈새로 희미하게 새어나오는 지하의 불빛은
아직 검은 작업이 끝나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환은 제2연구실 야간 테크니션의 이름이 적힌 위조 신분증을 목에 걸고 흰색 방역복으로 전신을 감쌌다. 조수석에 앉은 켄 역시 검은색 위장용 하네스를 차고 등에는 액션캠을 매달고 있었다. 켄의 눈빛은 출격을 앞둔 칼날처럼 번뜩였다. 환의 한 손에는 지하 도면이, 다른 한 손에는 장전 상태를 2번이나 확인한 글록 19 권총이 들려 있었다. 환이 켄을 바라보았다. 이번엔 끝을 보거나 아니면 여기서 죽는 거다. 켄은 꼬리를 툭 치며 낮게 으르렁거렸다. 동의한다는 뜻이다. 기술팀이 준 해킹 디바이스로 전자 도어락을 무력화하는 데는 12초면 충분했다. 문이 열리자 일반적인 병원의 소독약 냄새 대신 피비린내와 냉동고 특유의 새냄새가 섞인 퀴퀴한 공기가 훅 끼쳐왔다. 시멘트 마감이 그대로 노출된 음침한 복도에는 표지판도 CCTV도 없었다. 환과 켄은 도면에 가장 깊숙한 곳에 위치한 CO 유닛 특수 보관실을 향해 소리 없이 움직였다. 목표 지점에 다다를 즈음 켄이 걸음을 멈추고 으르렁거렸다. 손전등을 든 경비원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 환희 벽에 바짝 붙어 기회를 엿보는 사이 켄이 그림자처럼 튀어나갔다. 경비원이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켄이 그의 팔을 물고 바닥으로 짓눌렀다. 환은 단 10초 만에 그를 케이블 타일로 포박하고 안으로 진입했다. 문을 열자 푸르스름한 조명 아래 20m가 넘게 줄지어선 스테인리스 냉동고들이 위용을 드러냈다. A1부터 지구까지 번호가 매겨진 냉동고 위에는 끔찍한 전자라벨들이 번쩍였다. B형 생체간, RH, 소아신장, 영유아 골수, 임시, 보존 8H, 그리고 방 한가운데 수술용 비닐이 깔린 특수이송. 침대 3개가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수면 마취 상태로 정맥 주사를 꽂고 결박된 아이 3명이 누워 있었다. 그중 한 남자아이는 눈을 꼭 감은 채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켄이 미친 듯이 짖으며 달려가 날카로운 이빨로 아이의 손목을 묶은 가죽 스트랩을 끊어냈. 그 순간 귀를 찢는 듯한 경보음이 울렸다. 침입자 발생, 지하층 전면 폐쇄. 복도에서 요란한 발소리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환이 소리쳤다. 켄, 아이들을 지켜. 침대 밑으로 들어가. 총격전이 시작되었다. 검은 전술복을 입은 경비대 4명이 기관단총을 들고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환이 선제 사격으로 2발을 쏘아 그들을 흩어지게 했다. 총알이 스테인리스 냉동고에 튕기며 끔찍한 파열음을 냈다. 탕! 적의 총알 하나가 환의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다. 환은 고통을 삼키며 몸을 굴려 첫 번째 놈의 허벅지를 명중시켰다. 그때 경비원 하나가 아이들이 숨은 침대 쪽으로 총구를 돌렸다. 순간 켄이 본능적으로 튀어나가 아이 앞을 가로막았다. 탕! 둔탁한 소리와 함께 켄의 오른쪽 옆구리에 총알이 박혔다. 켄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지만 쓰러지지 않고 피를 흘리며 아이의 앞을 굳건히 막아섰다. 환의 눈이 분노로 뒤집혔다. 그는 폭풍처럼 뛰쳐나가 2번째 놈의 목을 개머리판으로 가격해 쓰러뜨리고 켄을 조준하려던 3번째 놈의 쇄골에 총알을 박아 넣었다. 마지막 남은 놈이 총을 버리고 항복했을 때 방 안은 화약 연기와 피, 그리고 미친 듯이 울리는 사이렌 소리로 가득했다. 환이 급하게 구급상자를 꺼내 켄의 상처를 지혈하는 동안 등 뒤에서 구둣발 소리가 느릿느릿 들려왔다. 최진우였다. 흰색 수술복에 장갑을 끼고 안경을 치켜 올린 그는 태어났다. 그의 뒤쪽 수술대에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수면 마취 상태로 누워 있었다. 모니터에 심박수가 느리게 뛰고 있었다. 결국 이렇게 만나는군. 박환 수사관. 타이밍 한번 기가 막히네. 이 수술은 VIP 고객을 위한 거였어. 적출만 성공하면 조직 적합성이 89%나 되는 최고급 희귀 샘플이지. 환이 최진우의 미간을 향해 총을 겨누었다. 닥쳐. 네가 그동안 수술대에 눕혔던 아이들은 생체 부품이 아니야. 사람이라고. 이 악마 새끼야. 최진우는 콧방귀를 끼며 미소 지었다. 날 잡는다고 끝날 것 같아? 난 그저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일 뿐이야.
밖에 널린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든 내 자리를 대신할 준비가 되어 있지. 네가 몸담고 있는 조직의 윗선들이 나를 너보다 더 끔찍이 아끼고 지켜줄 텐데. 환희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며 차갑게 내뱉었다. 그럼 그 윗선 놈들도 내가 하나하나 다 끌어내서 지옥으로 보내주지. 그때 환희 미리 전송해둔 GPS 신호를 받고 대기 중이던 특수기동대가 정문을 부수고 들이닥쳤다. 최진우는 수수용 메스를 들어 올리기도 전에 그 자리에서 제압당했다. 아이들은 안전하게 구급차로 옮겨졌다. 출혈이 심했던 켄은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끝까지 환을 바라보며 자랑스럽게 눈을 맞췄다. 마치 이제 다 끝났어라고 말하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 언론이 발칵 뒤집혔다. 초대형 국제 아동장기 밀매 조직 소탕, 유명 연구소 수석 디렉터 현행범 체포. 기사 어디에도 직위 해제된 박환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현장에 있던 동료들과 구출된 아이들에게 그는 어둠 속의 영웅이었다. 치료를 무사히 마친 켄은 경찰견 역사상 최초로 용감한 시민상을 수여받았다. 살아있는 생명을 얼려죽이던 잔혹한 지하실은 이제 새로운 희망이 피어나는 출발점이 되었다. H메디 병원 지하실 급습 작전이 성공한 지 한 달. 언론의 열기도 서서히 식어갔다. 희대의 장기 밀매 조직을 소탕했다는 찬사는 연예계 가십과 스포츠 뉴스, 날씨 보도에 밀려 자취를 감추었다. 징계를 받았던 박환은 조용히 복직되었다. 화려한 표창장도 요란한 복귀식도 없었다. 한 아이를 살리기 위해 기꺼이 총알을 막아낸 켄의 헌신 역시 작전 완료라는 건조한 두 글자로 내부 문서에 기록될 뿐이었다. 하지만 환에게 그런 껍데기 같은 영광은 필요 없었다. 그가 원하는 건 오직 온전한 진실뿐이었다. 어느 늦은 밤 침대 협탁에 올려둔 대포폰이 짧게 진동했다. 암호화된 메신저 앱을 통한 화상통화였다. 환이 스프링처럼 몸을 일으켰고 침대 밑에 엎드려 있던 켄도 덩달아 귀를 세우고 고개를 들었다. 화면 너머로 헝클어진 머리에 낡은 스웨터를 입은 7살 남짓의 여자아이가 보였다. 커다란 눈망울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안색은 창백했지만 어른을 압도할 만큼 차분한 목소리였다. 경찰 아저씨 맞으시죠? 박환 아저씨. 환은 폰을 쥔 손에 힘을 주며 최대한 다정한 목소리를 냈다. 응, 아저씨 맞아. 이름이 뭐니? 수아예요. 최 의사라는 나쁜 아저씨 병원에서 어떤 간호사 언니가 도와줘서 도망쳤어요. 무서운 냉장고가 엄청 많은 곳이었어요. 착한 어른이 아저씨한테 전화 걸 수 있게 도와줬어요. 장하다. 수아야. 지금은 어디 안전한 곳에 있니?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른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 친구들은 아직 북쪽에 엄청 춥고 산이랑 숲이 많은 곳에 갇혀 있대요.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아저씨, 이거 보세요. 아이가 화면 앞으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내밀었다. 희미한 불빛 아래로 연필로 거칠게 그린 그림이 보였다. 빽빽한 숲 한가운데 검은 연기를 뿜어내는 뾰족한 지붕의 건물. 그리고 그 앞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쓰고 얼굴이 없는 꺽다리 남자가 서 있었다. 남자의 이마 정중앙에는 완벽한 동그라미 문양이 그려져 있었다. 침대 밑에 있던 켄이 낮게 으르렁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털을 곤두세운 채 화면 속 그림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켄의 눈빛이 붉게 타올랐다. 최진우를 마주했을 때보다 훨씬 더 적대적이고 맹렬한 반응이었다. 켄. 환이 중얼거렸다. 너, 저놈 누군지 아는구나. 켄은 짖지 않았다. 마치 아주 오래전 어둠 속에서 자신을 유린했던 진짜 악마의 냄새를 그림 너머로 맡기라도 한 듯 꼼짝 않고 서 있었다. 환이 다급하게 물었다. 수아야, 그 나쁜 놈들한테 명령을 내리던 대장이 누군지 본 적 있어? 최진우 의사 같은 사람이었니? 수아가 고개를 가로저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아니요. 최 의사는 그냥 시다발이었어요. 나쁜 어른들은 항상 산에 계신 분한테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다들 그 사람을 엄청 무서워했어요. 회장님이라고 불렀고요.
제 친구들을 데리러 올 때마다 까만색 큰 차가 왔는데 그 차에도 제가 그린 그림처럼 이마에 동그라미 무늬가 있었어요. 통화가 끊어진 직후 환은 곧바로 AI 지형인식 시스템을 가동해 수화의 배경에 찍힌 풍경을 분석했다. 좌표는 강원도 설악산 인근의 깊은 구규림 지대를 가리켰다. 인적이 완전히 끊겨 불법 시설을 숨기기에 완벽한 장소. 지금까지 경찰청의 어떤 데이터베이스에도 강원도 북부의 비밀 시설에 대한 기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환은 직감했다. 이것이 바로 가장 깊은 심연이자 조직의 진짜 윗선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의 머리라는 것을. 환은 동생 유진이의 실종 사건 파일을 다시 열었다. 12년 전 실종된 유진이가 쥐바이오나 최진우의 수술실에서 장기가 적출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다. 데이터베이스의 희생자 명단에도 혈액 샘플에도 유진이와 일치하는 결과는 없었다. 환의 머릿속에 하나의 가설이 스쳤다. 유진이는 아직 살아있거나 만약 죽었다 하더라도 최진우의 손이 아닌 이마에 동그라미 문신을 한 그 회장이라는 자의 손에 넘어갔을 것이다. 오전 7시 경찰청 특별수사 본부 회의실. 환은 수아의 그림 사본, 위성 지형 사진, 녹음된 음성 파일을 들고 회의실 문을 열어젖혔다. 하지만 그가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기도 전에 경찰청 소속 고위 간부인 강 국장이 막아섰다. 박환 수사관, 자네의 공로는 인정하지만 이 사건은 이미 국정원과 상급기관으로 이관되었네. 자네는 더 이상 수사 권한이 없어. 환이 강 국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저한테 권한 따윈 필요 없습니다. 전 사람을 구하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어쩔 텐가. 혼자서 확인되지도 않은 무장 조직의 산채로 쳐들어가기라도 하겠다는 건가? 자네 미쳤어. 환이 차갑게 미소 지었다.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게는 당신들에게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한 아이가 걸어준 믿음, 그리고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한 적 없는 파트너입니다. 그날 밤 환의 오피스텔 지하실에 마련된 임시무기고 환이 거친 산악 지형에 맞게 특수 제작된 전술 방탄복을 점검하는 동안 켄은 환의 발치에 앉아 자신의 새로운 방탄 하네스를 물어뜯으며 장난을 쳤다. 켄의 총상 부위는 아물었지만 그 짐승의 눈동자 속 불꽃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 테이블 위에는 북부 국경과 맞닿은 숲의 등고선, 지도와 위성 사진들이 펼쳐져 있었다. 환은 지도의 붉은색 X 표시 위에 손가락을 얹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다. 박환 수사관과 탐지견 켄의 이야기는 단지 숨막히는 범죄 추적 스릴러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름도 신분증도 없이 그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의 어둠 속으로 잊혀져간 아이들에 대한 가슴 아픈 외침입니다. 아기 합법의 탈을 쓰고 일상을 잠식하는 세상. 살아있는 인간의, 그것도 어린아이의 목숨이 암시장의 부품으로 감 매겨지는 끔찍한 현실 속에서 묵묵히 제 몫을 다하는 탐지견의 지중과 이름 없는 수사관의 집념은 우리 사회에 남은 마지막 양심의 불씨인지도 모릅니다. 정말 두려운 것은 끔찍한 범죄 그 자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알면서도 고개를 돌려버리는 시스템의 침묵과 방관입니다. 거대한 권력을 쥔 경찰 간부도 시스템에 찌든 관료들도 침묵을 택했지만 오직 박환만이 직위 해제와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진실의 편에 섰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거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이 세상에서 조용히 지워졌을까요? 얼마나 많은 악마들이 의사 가운을 입고 기업가의 가면을 쓴 채 지금도 존경받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만약 이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하고 상처받은 아이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당신의 마음속 양심은 아직 뜨겁게 살아 숨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면 유튜브 채널 아름다운 영혼 눈물의 진실을 구독해주세요. 앞으로도 인간의 내면을 돌아보게 만드는 묵직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한 줄의 댓글과 공유가 이 메시지를 더 넓고 강하게 세상에 퍼뜨리는 힘이 됩니다. 때로는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작고 힘없는 생명을 구하는 거대한 기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